시사의 거진 제주, 오늘은 교계 현안을 다루는 토요일입니다. 자, 오늘은 인류세와 자본세에 대해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알아보고요. 또 최근 예장통합 제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재광교회 강말숙 권사도 만나보겠습니다. 시사의 거진 제주,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자, 기후위기,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. 자,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기후변화를 다루는 책들이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네. 그 가운데 인류세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보이는데 인류세가 뭔지 이와 관련한 어떤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요즘에 인류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. 보통 인류세라고 하면 이게 무슨 세금이냐, 세금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요. 그건 아니고요. 그 인류세라고 할 때 여기서 세는 시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. 주로 지질학적 그 시대를 구분할 때 쓰는 말인데요.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생대 4기의 두 번째 시기인데요. 1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홀로세라고 부릅니다. 네. 우리가 지금 홀로세를 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엄청난 환경위기와 기후변화를 야기하면서 지구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이전의 시기와 구분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. 그래서 여기에 인류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 인류세라는 별명이 나온 건 처음 언제 나온 건가요? 이 인류세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파울 크리천이라는 네덜란드의 대기업 화학자인데요. 이분은 1995년에 오존층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도 받은 유명한 분입니다. 네. 근데 이분이 2000년에 한 기고문에서 인류가 지금 지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고 말하면서 이 지금의 지질 연대를 인류세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인류세라는 말이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인류가 지구에 준 영향이 그만큼 크다.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은데, 자, 그럼 지질학 분야에서는 인류세의 도래를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? 인류세라는 말이 처음 제안됐을 때 학자들이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인정을 했지만, 네. 인류세를 지질학적 시대 구분으로 공식적으로 삼는 데에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요. 이거를 이제 지질 시대 이름을 정하는 국제 지질과학연맹에 있는 인류세 워킹그룹이 또 생겨서 거기서 네.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 봄에 아마 최종 투표를 하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국제 지질과학연맹의 입장을 떠나서 이미 그 인류세 담론이 꽤나 영향력 있는 그러한 담론이 돼버렸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도 이 인류세라는 개념이 이 지질학적 개념이라면 그 인류세의 도래를 판단할 만한 어떤 지질학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충분합니까? 네, 지질학적 증거로 삼는 게 보통 이제 땅속에 이렇게 시추해가지고 땅속의 지층에서 이렇게 그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나 토양 속의 질소 함량 이런 거를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요. 네. 이 가운데 지금 인간의 흔적이 지질학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남는 게 지금 CO2의 농도가 대표적인 겁니다. 왜냐하면 지구 역사상 이렇게 급격하게 탄소 농도가 상승한 적이 없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활동이 일으킨 변화로 보면서 이제 대표적인 그 어떤 하나의 근거로 보고 있고요. 또 20세기 들어서 그 엄청 많은 핵실험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대기 중에 방사능 농도도 올라갔고, 그래서 현세에 생성되는 지층에도 이 방사성 물질이 그 전보다
많이 발견된다는 사실도 또 중요한 증거입니다. 또 음, 요즘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네, 이게 이제 지층에 축적되기 시작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질학적 특징들이 이제 인류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음,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 예전에 지질학적 구분을 할 때 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게 이 동물 화석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인류세를 네네. 대표하는 동물이나 어떤 화석이 있을까요? 네,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. 그 인류세를 특징 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닭뼈입니다. 그래서 인류세를 닭뼈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. 네. 공룡 화석이 그 트라이아스기부터 백악기를 대표하는 화석인 것처럼 이 닭뼈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화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닭이 한 1년에 650억 마리가 도살되고 있거든요. 그냥 가장 그래요. 널리 계속 그 가장 널리 그 식용이 되다 먹는 보니까.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650억 마리나 잡고 있는데 또 품종을 개량하면서 현대의 닭은 과거의 닭과 뚜렷하게 구분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음, 현재 지금 우리가 먹는 이 그 닭뼈가 아주 중요한 그 지질학적 근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인류세를 또 비판하는 입장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처음에는 그 지질학자들이 인류세라는 용어에 대해서 학자로서 어떤 반감을 드러냈었는데요. 네. 지금은 오히려 사회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음, 왜냐하면 일단 인류세라는 표현 자체가 그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. 네. 자연과 인간은 연결돼 있는데 인류세라는 말은 이 둘의 관계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죠. 음, 또 다른 경우는 사실 기후 위기에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데 이 인류세라는 용어는 모든 인류가 기후 변화에 동등한 기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 시킨다는 비판을 또 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나라도 있고 또 많이 하는 계층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차이를 다 그냥 일반화시켜 버리고 평균화해 버려서 그 책임을 모호하게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. 그렇군요. 자, 그 인류세 외에도 뭐 이와 비슷한 용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더 있나요? 네, 인류세 담론이 이제 갖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게 자본세라는 용어입니다. 이 음, 자본세는 이 자본주의가 화석연료 사용을 비롯해서 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여러 가지 착취나 자연 파괴 등을 가속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. 네. 자본주의가 자연을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고 또 경제적인 가치로만 이 세계를 평가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파괴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인류세나 자본세 모두 이 오늘날의 기후 위기와 이 환경 문제의 근원을 과학적으로뿐 아니라 역사적, 윤리적으로 잘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네.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인류세나 이 자본세 같은 개념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세계는 사실 기후변화, 뭐 방사능, 화학물질,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뭐 아름답다,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자본세니 인류세니 하는 암울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저는 이 기후위기와 인류세의 도래를 죄의 지배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음, 예를 들면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개인 측면이 아니라 이 구조적 측면에서 주목하거든요. 네. 이런 관점에서는 사탄의 지배를 지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그런 체제들, 그런 조직들을 다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가 인류의 무절제와 탐욕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악에 기여하고 있는가
아니면 악에 저항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인류세나 자본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이 기후 위기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이 계속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게 정의롭지 않은 건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는데요. 그 사람이 이제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면서 선함의 반대는 악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악에 대한 무관심은 악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.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이 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평범하고 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악에 무관심한 그러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. 특히 생태적인 측면에선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관심도 갖고 공부도 하면서 이 생태적인 영성을 키워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자본세, 인류세, 시대의 생태 영성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생태적인 영성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지 좀 조언해 주시죠. 네, 뭐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또 생명을 죽이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때, 또 먹거리 선택할 때, 또 쓰레기를 버릴 때, 우리가 이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런 선택들이 사실 우리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생태 위기 시대에 이러한 자발적 불편은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해야 할 절제와 사랑 이런 것과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기후위기 시대의 거룩한 삶이란 자기 절제, 이 자발적 불편을 통해서 좀 실천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.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.